안녕하세요. 센스 있는 통합과학 양서윤입니다. 자, 2028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통합과학 예시 문항 한번 전문항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분석 영상 안 보고 왔다면 분석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제도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꼼꼼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지금 보니까 표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나는 외래 생물 유입과 환경 오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 그럼 누군지를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가보면 폐구물, 폐플라스틱 등의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얘는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죠. 해외로부터 유입된 뉴트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외래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다 넣을 수가 있겠네. 내려가 볼게. 자, 가는 환경오염이냐? 완전 맞는 이야기고. 자,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있다. 맞아, 얘들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라는 건 얘를 보호해준다는 이야기고 우린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 영구 동토층이라는 건 오랫동안 녹지 않은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구 동토층의 북극 이끼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가냐는 기억에 적절하냐라고 묻고 있어. 얘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구온난화 온실기체가 많아지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로 인해서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가 되면서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가와 나가 누군지를 맞추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이건 측정 표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우리 1단원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통합과학 1에. 자, 가보면 지금 1m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런 측정 표준이 어떻게 된다? 바뀌고 있다. 그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점점 정밀해진다라고 너네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가보니까 A, B, C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봐볼게. A는 0도씨일 때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미터 원계에 표시된 두 선 사이의 거리를 1m로 정의했대. 얘는 지금 미터 원계를 이용한 거고. 자, B는 진공에서 빛이 예분의 예 동안, 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1m로 정의를 했대. 아, 얘는 빛을 이용한 거구나. 그치? 자, 그다음에 C는 보니까 지구 좌우선의 일부분을 이동하면서 측정한 거리와 위도를 계산해서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지구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 순서를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뭐야? 지구를 이용했어. 근데 지구가 완벽한 구가 아니거든. 그래서 한계점이 있어서 뭐를 이용했냐면 미터 원기를 이용하게 된 거야. 근데 미터 원기 한계는 뭐야? 온도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얘도 한계점이 있어서 뭐를 이용했어? 빛을 이용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려가 보면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화하냐? 아까 이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될 거고. 자, B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냐? 자, B를 보니까 얘는 지금 특정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1m에 대한 정의로 이용을 했어. 그럼 당연히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자,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 순으로 바뀌었냐? CAB 순이 맞으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되면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측정 표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순서 같은 것도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번 가볼게요. 자, 3번 보니까 지금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다라고 출제가 되어 있고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의 정육면체 구리를 준비를 했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가에서 준비한 구리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9g이었고요. 가에서 준비한 구리와 온도가 같은 물 10ml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구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눈금을 읽었더니 11ml였대.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0ml에서 11ml로 어떻게 됐어? 1ml가 증가했네? 그럼 이 1ml가 뭐야? 얘 구리의 부피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부피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부피를 또 정리할 수가 있거든. 위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나있냐면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구리였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부피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얘는 넓이에다 높이까지 곱하면 되니까 이게 뭐야? 1세제곱cm가 될 거고 그럼 얘가 뭐야? 이게 같은 거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내려가 볼게요. 자, 기억. 디귿은 기본량이냐? 라고 묻고 있는데 디귿은 지금 온도인 거고 온도는 기본량이 맞게 되는 거죠. 우리 기본량 7가지는 너네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7가지 한번 차근차근 다 같이 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뭐야? 길이, 시간, 질량, 물질량, 그 다음에 온도, 광도, 전류. 이렇게 7가지의 기본량이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혹시 내가 암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제가 된 거고 밀도는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냐라고 묻고 있어. 그럼 밀도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밀도는 뭐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보면 질량에 대한 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고 이 부피에 대한 건데 부피는 뭐야? 얘는 길이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다? 길이와 질량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 1ml와 1세제곱cm는 같은 부피냐? 우리 아까 구해놨었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되면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읽으면서 너네가 여기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4번 가볼게요. 자, 4번 가보면 통합형 문항이라고 쌤이 이제 강조를 했던 건데 소개를 했던 문제였는데 자, 가보면 지금 지구의 지각에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원자 A, B가 공유결합한 삼연체 구조를 기본 단위체로 하는 무슨 광물이야? 이건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야, 얘들아. 얘는 규산형 광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단위체 구성 원재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단위체는 SiO4로 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를 이용하여 만든 무슨 소자야? 이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로만 이루어진? 얘는 SI로만 이루어진 14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너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것들을 너네가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묻고 있진 않지만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내려가 볼게. X는 A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규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산소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제가 될 거고 규산염은 기억에 해당하냐? 맞는 이야기. 반도체는 니은에 해당하냐? 맞는 이야기가 되면서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보니까 지금 개미 종 A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땅속에 굴을 파서 서식하는 A는 유충의 먹이인 곰팡이를 굴에서 기르는데 A가 곰팡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잎을 잘라 굴로 운반을 하게 되면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하여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 생물이 지금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읽으면서 곰팡이는 분해자이다 이런 것들 기억이 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잎 조각을 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A는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오케이? 뭐 중간 크기의 N은 잎을 잘라서 운반하고 큰 A는 지상의 포식자로부터 작은 A는 공중의 포식자로부터 A를 중간 크기의 A를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같은 종끼리 같은 종 안에서의 그런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려가 볼게. A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중 생산자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A는 뭐야 얘들아? A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아까 내가 읽으면서 뭐라고 했어? 얘는 지금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읽어야 돼 얘들아. 함정에 빠지지 말고. 얘는 뭐라고 했냐면 같은 종 내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해? 얘는 개체군 사이가 아니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종 간 경쟁, 아니면 포식, 피식 이런 거 있죠. 그런 관계들이 지금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얘는 틀린 선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개체군 내에 같은 종 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으로 답은 2번이 될 거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지금 탐구활동에 대한 문항이 나와 있고 지금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빅데이터. 자, 가보면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땡땡 지역에서 관측한 일평균 기온, 기압, 상대 습도 데이터를 수집을 했대.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서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처리를 한 다음에 월평균 데이터로 변환한 후에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당황할 게 아니라 아,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을 읽고 자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걸 가볼게.
기억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냐? 당연하지. 왜? 측정 오차랑 편향된 값을 처리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될 거고. 니은 볼게. 월 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선 지금 상대 습도 부분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상대 습도 부분을 볼게. 보니까 상대 습도는 지금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A랑 B를 비교를 하래. 여기서 보니까 점선에 대한 게 얘는 이렇게 됐고요. 얘는 요만큼이 됐어. 그럼 얘는 변화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누가 더 커? A가 더 크네. 이런 것들이 자료를 보면서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시기가 커야 하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자, 요런 것들도 자료 해석이 되는 거야. 보면 이 탐구 결과에서 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 평균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니? 그럼 여기서 너네가 보면 이런 것들을 너네가 공부해서 맞추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너네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얘네가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보면 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것들을 먼저 봐볼게. 그럼 월 평균 기온에 대한 것들은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요 실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얘네가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럴 때 여기서는 어떤 거에 관계를 물어보고 있냐면 월 평균 기압은 높아지냐라고 묻고 있어. 그럼 월 평균 기압에 대한 건 이 선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선이 높아지는 부분을 보면 아, 얘가 낮아질 때 얘는 높아지는구나 라는 이 관계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맞게 되겠네. 이런 게 자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자료 해석을 하는 눈만 기르면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아, 맞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료 해석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살짝씩 오죠. 그럼 더 해볼게. 자, 우리는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은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네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너네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보면 돼. 자, 보면 열출입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번 실험에서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액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야. 왜 낮아졌을까? 열을 흡수해 갔으니까. 그치? 열을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졌겠지. 그럼 얘는 열을 흡수해 갔으니까 흡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 반응의 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열이 이동하는 사례를 찾아보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열을 방출하면 되겠지. 그럼 그게 뭐야? 얘는 발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왜? 정확하게 잘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잖아, 밑에서.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되니까 가와나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얘는 지금 흡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얘는 발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돼. 가볼게. 자, 1번.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얘는 흡수하는 애였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요 2번 선지도 중요하거든, 얘들아.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이냐? 요건 너네가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흡열 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대. 그럼 그건 뭐야? 얘는 발열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얘랑 반대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인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이에 해당하냐? 지금은 발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포호흡은 뭐야? 얘는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될 거고 답은 3번이고요. 밑에도 더 볼게. 자,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냐? 라고 묻고 있어. 물이 증발해요. 그럼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네. 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화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자,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야? 흡열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발열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면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각각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풀어낼 수가 있었겠죠. 문제 자료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치?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 너네가 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이런 선제들은 중요하거든? 알겠죠? 그럼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 보니까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 조각 표현형을 갖는데 그림 가는 A의 외피 조각 표현형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냈고요. 나는 해수와 담수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갖춘 A 개체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래.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 생물 다양성 너네가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생물 다양성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들아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종 다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단 생각이 나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얘네가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고 여기서도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얘네가 지금 해수에서는 기역이 생존에 유리하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비교가 큰 거 보이지?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이 생존에 유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너네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료 해석이 이런 거고요.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간단하잖아. 눈에 딱 보이니까. 내려가 볼게. 자, 가에서 외피조각 표현인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하냐라고 묻고 있어. 얘들아 이거 뭐라고? 유전적 다양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넌 틀리게 된 거고. 니은, 해수에서는 기역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냐라고 묻고 있어. 얘들아 해수에서는 어떻다고? 기역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어. 얘들아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변이가 있으니까 생존에 유리한 애가 있을 거고 그게 진화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맞는 선제가 되면서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너네가 이미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야 되는 거고 자료 해석을 하면서 너네가 모르는 것들이 나와도 자료 해석을 하고 바로 그걸로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읽으면서 이런 다양성들은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하는 거고요. 알겠지?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9번. 자, 가보면요. 여기서 지금 말라리아, 매개, 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 나온 거고 또 탐구 활동이 나왔으니까 자료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보니까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가 된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별로 채집된 A의 개체수,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을 했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데이터를 그림과 같이 나타냈거든? 그럼 여기서 너네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기억이 상승하다가 15도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렸대. 기억은 최고 아니면 최저 기온 중 하나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얘들아 최고 기온은 이런 점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최저 기온은 실성과 점선이 이렇게 섞인 듯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여기서 보니까 15도 이상일 때부터 채집이 됐대. 근데 보면 최고 기온이 이미 다 15도 이상이었어. 맞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얘가 채집된 거랑 여기 15도 이상인 거랑 딱 맞물리는 거 보이죠? 요렇게. 여기서도 보면 15도 이상일 때랑 딱 채집되는 게 맞물리는 거 보이죠?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읽을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최저 기온이 되기 때문에 최저 기온이 상승하다가 15도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된다라는 게 결론이 내려지게 된 거죠. 그럼 너네는 최저 기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게.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이 될 때 다의 결론을 근거로 우리가 방금 분석한 것들을 근거로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언제로 예상을 했니?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최저 기온이 상승하다가 15도 이상일 때부터 채집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도 그 부분을 보면 되고 여기 있네? 그럼 요쯤이겠구나. 얘는 5월의 3, 4주차 정도부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월 중순쯤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야? 얘는 지금 6월이 아니라 5월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틀린 선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볼게.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지금 매개모이 A를 매개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감염병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최저 기온이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면서 답은 1번 기억만 맞는 선제가 되는 겁니다. 자료 해석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너네가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하는 눈만 생기면 이런 문제들은 되게 재밌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는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AB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묻고 있는 게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ABC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이렇게 비교한 거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얘네 양이 같을 때 얘를 비교하라는 거야. 그럼 얘네를 각각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 그럼 여기서 가보면 너네가 접두어에 대한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일단 A에 대한 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똑같아. 지금 메가로 똑같은 상황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10메가줄당 8메가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대. 그럼 얘는 지금 얼마야? 10분의 8이 되니까 0.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B를 볼게. 얘는 지금 태양 전지를 비추는 빛의 에너지가 1kJ일 때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대.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너는 1000줄이구나 라는 것들로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1000줄 중에 얼마야?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야? 얘는 0.2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 아마 C를 너네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접두어를 제대로 모른다면 틀렸을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 읽으면서 약간의 너네가 이게 무슨 뜻이지 했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서는 1g당 20kJ의 화학 에너지를 가진 화석 연료를 1kg를 사용했대. 그럼 일단 얘를 얼만큼을 사용하냐면 봐봐. 얘는 1g당 20kJ의 화학 에너지를 가졌대.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는 지금 1kg이기 때문에 1000g이 되겠죠. 그럼 1g당 20kJ였으니까 얘는 1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0kJ이 되어야 하는 거고 얘를 사용해서 8메가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대. 그럼 얘를 이제 환산을 좀 해줘야 될 텐데 계산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얘를 지금 다 줄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키로는 뭐야? 얘는 10의 3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얘는 20 곱하기 얘가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 줄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8메가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는데 메가가 뭐야? 얘는 10의 6승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20 곱하기 10의 6승 줄에다가 이 중에 얼만큼이야? 8메가줄이니까 18 곱하기 10의 6승 줄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날라가니까 얘는 20분의 8이 될 거고 그럼 10분의 4니까 0.4가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만 비교해주면 돼. 왜?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럼 누가 가장 커? A가 가장 크게 되고요. 그 다음이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B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것도 통합형 문항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내가 접두어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접두어는 이렇게 계산식이 이렇게 연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접두어에 대한 것들도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보면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 Y, Z는 규소, 철, 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내게 된 것이래요. 그럼 여기서 가보면 지금 우리가 중심부로 갈수록 어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보면 지금 순서대로 뭘 찾을 수가 있어? 여긴 탄소가 될 거고 넌 규소, 너는 철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너네가 여기 밑으로 가볼게.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높냐? 얘들아 얘는 뭐야? 얘는 지금 철까지 생성이 됐죠. 얘는 지금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에요. 10배 이상 큰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중심부의 온도 이 별이 태양보다 높은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X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냐? 얘들아 원소의 주기성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주기율표를 다 넣어놔야 돼요. 얘네가 몇 쪽에 누가 있는 거고 얘네가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애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돼야 돼. 왜냐하면 뒤에 가도 너네가 알겠지만 원자과 전자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얘네가 몇 쪽이 몇 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알고 있어야 빠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 X랑 지금 Y에 대한 걸 묻고 있게 되는 거고요. 얘는 탄소랑 규소로 얘네 몇 쪽이야? 14족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 탄소 밑에 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고요. 같은 족이 그러니까 맞게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자, 디귿 볼게. 자, 디귿.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Y가 Z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혹시 내가 디귿 선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뭘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냐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랑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를 제대로 암기를 못한 경우거나 아니면 아직 그냥 아예 암기를 못한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암기를 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암기 팁을 지금 줄 텐데 요거에 대한 거 확실하게 암기하려면 좀 킹받게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쌤이 만들어 온 게 있는데 그걸 좀 알려줄게. 지구랑 지각을 헷갈리는 이유는 둘 다 지로 시작해서 그래. 확실하게 알려주려면 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거든요. 너네 공유 알아? 우리 배우 공유님? 진짜 멋있으신 분? 알죠? 그분 도깨비 그 공유 있잖아. 공유의 본명이 공지철인 거 알고 있어 얘들아? 그걸로 외우면 돼. 자, 공유가 내 앞을 지나가. 그럼 너네 뭐라고 말이 나올 것 같아? 지나가면 너네 생각도 안 거치고 우와씨 멋져 이렇게 될걸? 그치? 그거를 이어가는 거야. 자, 공유를 봤는데 우와씨 멋져야. 그럼 시작할게. 자, 지, 철, 오, 씨, 멋져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죠? 자, 그대로 갔어. 지, 철, 오, 씨, 멋져. 됐지? 그러면 선생님 근데 지로 시작하는 거 똑같잖아요. 지각은 어떻게 외워요? 얘들아, 자 스토리텔링이 또 필요해. 자, 지각했어. 근데 내가 준비물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아씨, 그럼 어떡해? 지각했어. 아씨, 나 알파 문고 가야 되는데. 오씨 알파. 됐죠? 오씨 알파 이렇게 외우면 돼. 지각했어? 오씨 알파 문고 가야 되는데. 화나요? 나는 부끄러워요. 됐지? 이렇게 외우면 얘들아 안 까먹어요. 지금 딱 한 번 했는데 안 틀릴 것 같죠?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지철 오씨 멋져? 아 지각했어. 오씨 알파문고 가야 되는데 오씨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게.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야. 그럼 지구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지철 오씨 멋져?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Y랑 Z가 누군지를 한번 가볼게. Y는 누구냐면 얘는 규소였고요. Z는 누구였어? Z는 지금 철이에요. 지철 오시면 어쩌라며. 철이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틀린 선제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 외우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기억과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12번 보니까 얘는 지금 산화원어이 나와 있고요. 산화원어 대한 거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텐데 가볼게. 자, XCl의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 각각 지금 XA 플러스 Y, B 플러스 Cl 마이너스 중 하나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얘들아 봐봐. 산화원에 참여하는 애랑 참여하지 않는 애를 구분해야 돼. 여기서 보면 Cl 마이너스는 참여를 할까? 얘는 참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인 얘가 뭐가 되냐면 너가 지금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에다가 금속 Y를 넣는 형태니까 너가 지금 뭐가 돼? 너가 XA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새로 생긴 얘가 YB 플러스가 되겠지.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이해가 됐어?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걸 쌤이 전하량 보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네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돼. 이게 바로 전기적인 중성이라는 의미거든? 그럼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여기서 얘에 대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X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지 봐봐. 너는 지금 3개에 넌 6개예요. 그 얘기는 1대 2로 존재를 한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서 전하량이 보존이 되려면 얘네 지금 이온가는 어떻게 돼야 돼? 얘네가 2대 1이어야지 1대 2의 개수비가 되면 전하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럼 얘가 그럼 2대 1이 되어야 하니까 너가 2 플러스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뜻이야. 괜찮지? 그럼 여기서 지금 너는 플러스 2, 너는 마이너스 2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하량이 보존이 되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너네가 이 전하량 보존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산화원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너네가 갈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갈 수도 있어. 여기서 생각해보면 아 그럼 여기서는 Y, B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게 되는데 얘네가 지금 얘는 2개고 얘는 6개가 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온수의 비가 1대 3이야. 그럼 전하량이 보존이 되려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으려면 얘네 이온가는 3대 1이면 되겠네. 근데 너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그럼 3 플러스면 되겠다 해서 B가 3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전하량 보존을 통해서 너네가 뭘 또 알 수 있게 되냐면 이게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인데 여기서 X2 플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Y, B 플러스 짜리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 너네가 뭘 알 수 있냐면 전하량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가 반응한 이온의 개수랑 여기에 이온가랑 반대여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여기에서 얘 X2 플러스는 몇 개가 사라졌죠 지금? 얘가 지금 3개가 반응해서 사라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너는 얼만큼이 생겼어? 너는 지금 이만큼이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 전하량 보존이 되려면 너가 사라진 전하만큼 너의 전하가 생겨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이 이온가가 얘랑 어때야 돼? 이 비율과 반대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2대 3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B가 얼마야? 그러니까 B가 3이다.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너가 사라진 전하가 지금 마이너스 6, 생겨난 전하가 플러스 6인 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하량 보존을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여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랑 B를 다 구했어. 그럼 내려가 볼게. 동그라미는 CL 마이너스냐? 맞는 이야기. 이 반응에서 Y는 산소를 얻어 산화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Y가 지금 산화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뭘 묻고 있어? 여기선 전하의 이동에 의한 지금 산화환원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해서 산화가 된 거야? 얘는 산소를 얻어가 아니라 전자를 잃어서 지금 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얘는 틀린 선제가 되는 거니까 꼼꼼히 읽고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디귿 볼게. A 대 B는 3대 2냐라고 묻고 있는데 A 대 지금 B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대 B는 2대 3이 되기 때문에 너는 틀린 선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산화환원에서 전하량 보존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13번으로 가볼게. 자, 13번 보니까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래. 그 다음에 나는 별 S랑 원소 기억과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수소가 될 거고 너는 그 다음인 헬륨이 되겠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각각에 대한 게 이게 수소고 이게 헬륨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린 뭘 봐야 돼? 겹쳐지는 선을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겹쳐지는 선을 보니까 아, 너 여기 겹쳐지는 선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너 입장에서도 볼게. 있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아, 여기에 얘네가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았지.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 기억 원자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뒤 형성이 되었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 38만 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된 거고 38만 년 뒤에 원자가 생성된 거, 형성되고 맞게 되겠죠. 원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38만 년 뒤에 형성된 게 맞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우주를 구성하는 니은의 대부분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냐라고 묻고 있어. 니은에 대한 건 헬륨이고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 맞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부분이야 라고 묻고 있잖아. 얘들아, 대부분은 아니죠. 대부분은 언제 생성됐어? 빅뱅 때. 얘는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때문에 얘는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의 대기에는 기억과 니은으로만 구성되어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기억과 니은으로만 구성되어 있냐라고 묻고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겹쳐지지 않는 선이 있거든. 이런 거 보면 아, 다른 애도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억만 맞는 선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4번 가볼게. 자, 14번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쌤이 그 분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퍼즐형 문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볼게요. 자, 다음은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배치와 관련된 탐구활동이 나와 있는 거고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 중에 두 개를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전자껍질에 배치를 하고 배치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남은 전자를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까지 가능한 한 많이 배치를 한대. 이후 전자가 나오면 세 번째 전자껍질에 나머지 모두를 배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네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배치 같은 경우에 너네가 연습할 때는 그려보는 게 좋아.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전자배치 규칙에 따라 산소 원자와 원자 XYZ의 전자를 배치할 표와 같이 정리를 했대. 그럼 한 놈은 지금 알려준 거고 XYZ의 원자 번호는 각각 7에서 17 중에 하나래. 그럼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네 몇 번부터 몇 번이야? 7번부터 17번이니까 질소부터 염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2, 3주기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 2, 3주기에 해당되는 거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야.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분수값을 표현해 둔 거고 여기에서 산소 XYZ가 나와 있는데 너네가 맞춰줘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9A, 6A, 3AA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얘네를 정확한 값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거든. 그럼 얘를 가볼게.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봐봐. 여기에서 너네가 이 분수값에 대한 걸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네가 자료 해석에 익숙해진다면 이거를 보고 바로바로 누군지를 찾을 수도 있어. 쌤이 두 가지를 다 해볼게. 그럼 너네가 다 쓴다라고 생각해보면 얘네를 다 그냥 주기율표상에다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쓰는 건 얘네를 다 쓰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니까 얘네에 대한 거 위치만 한번 써볼게. 2주기, 3주기를 따로따로 위아래에다가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전자껍질 수는 2주기면 2개고 3주기면 3개잖아. 그럼 우리가 질소부터 한번 가보면 질, 산, 풀, 네 이렇게 되니까 4개가 있을 거고 근데 밑에는 여기 나트륨부터 염소까지니까 7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요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분수값이니까 이런 분수를 그대로 분수 모형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써줄 텐데 원자과 전자수는 뭐야 얘들아? 18쪽을 제외하고는 18쪽은 0이 되는 거고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조개 1의 자리 숫자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가보면 우리 질소는 뭐야? 15족짜리죠. 그러니까 얘는 5부터 시작하는 거야. 5, 6, 7, 그 다음에 18쪽이니까 빵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1, 2, 3, 4, 5, 6, 7 그냥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지? 자, 요렇게 너네가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 산소가 지금 9에 1에 그럼 산소에 대한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산소는 뭐냐면 16족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소께 되는 거야. 아, 너가 3이구나 라는 걸 구했어. 그럼 너가 3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3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3분의 1을 곱해준다면 너의 값은 2, 너는 1, 너는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너네가 여기에서 각각을 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가보면 여기서 지금 3분의 1은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 있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트륨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의 값은 어디 있어? 지금 1은 여기 있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알루미늄이 될 거고 여기서 2의 값은 어디 있어 얘들아? 2는 지금 여기 있네. 그러니까 너가 누가 되는 거야? 너가 지금 황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얘들아, 너네가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걸 쓰는 시간이 생기잖아. 그럼 너네가 자료 해석이 익숙해지고 이런 유형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보여줄게요. 너네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연습을 하면 너네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일단 지울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얘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가볼게. 일단 너네가 이런 자료를 보고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얘가 지금 후보가 질소부터 염소까지야. 그럼 질소부터 염소까지니까 여기에 후보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원자과 전자수에 해당하는 건 몇부터 몇까지 있어, 얘들아? 얘는 0부터 7의 숫자까지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껍질수에는 어떤 후보가 들어갈 수 있어? 얘는 지금 2, 3주기이기 때문에 얘는 2 아니면 3이겠다. 이렇게 너네가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진 게 뭐냐면 산소야. 그럼 너네가 이렇게 다 쓸 게 아니라 산소에 대한 것만도 딱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전자껍질수가 얼마야? 2주기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16족짜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6이 되겠죠. 1의 자리 숫자인. 그럼 6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3이 되겠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3이라는 걸 구해냈고 그럼 얘가 3이기 때문에 A는 3분의 1이니까 각각 3분의 1을 곱해주면 너는 2고 너는 1이고 3분의 1이 다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 우리가 지금 전자껍질수로 될 수 있는 후보는 2 아니면 3인데 여기서 2가 들어갈 순 없잖아. 2가 들어가면 이 분수값이 이상해지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2, 3이라는 게 고정이고 얘가 그러면 3주기이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1인 건 누굴까? 나트륨이네. 얘는 3주기 1쪽이니까. 그러니까 나트륨이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친구들을 가볼게. 그럼 얘를 먼저 가보면 얘가 지금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2분의 4, 3분의 6 이런 숫자들을 너네가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보여더라? 여기서 안 되는 게 보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후보가 질소부터였어. 질소는 2주기 15족이죠. 15족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2주기에 해당하는 거 전자껍질수가 2인 애는 5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후보에 없는 거야. 4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얘네. 그러니까 넌 누가야? 너는 3주기의 16족인 황이 될 거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도 똑같아. 너도 해볼게. 그럼 너 입장에서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는 지금 어때? 너는 2분의 2이거나 3분의 3이 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족부터 시작이니까 너는 후보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3분의 3이야? 3주기에 13족짜리인 너는 뭐야? 너는 지금 알루미늄이 되겠네.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게 바로 보여?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안 보인다면 이렇게 빨리 써줘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잘 되는 거. 이것도 너네가 지금은 분수가 오래 걸려 보이지만 너네가 얘네 각각의 원자과 전자수와 전자껍질수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 분수값 쓰는 거 진짜 빨리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딱딱딱 매칭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럼 누군지를 찾았으니까 내려가 볼게. 자, Z는 전자 2개를 잃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느냐라고 물어봤어. 얘 나트륨이에요. 얘가 18쪽인 네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개를 잃어야겠죠. 그러니까 넌 1개를 버려야 되니까 넌 틀렸고. 자, XO2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공유결합은 어떻게 해야 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X가 뭐야? 얘는 황이 돼. 얘는 지금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 맞겠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 Y와 산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안정화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Y는 지금 알루미늄이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안정한 지금 결합을 하려면 너는 Al3 플러스 산소는 O2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Al2O3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너네가 얘네를 보고 너는 금속, 너는 비금속이네. 그럼 너네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 얘들아. 있지 이렇게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되니까 니은과 디귿으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 조건 출현형을 너네가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누군지를 매칭하는 거를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딱딱딱 퍼즐 맞추기처럼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러기 위해선 너네가 얘네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지. 그럼 우리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 사이의 탄소 순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표는 탄소의 이동 과정, 기억, 니은, 디귿의 예를 지금 나타낸 것이래. 각각 지금 기수, 직권을 지금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각각을 한번 가볼게. 자, 산호골격의 생성이야. 얘는 지금 뭐야? 얘는 바닷속에 탄산이온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누구의 지금 상호작용이야? 얘는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수권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석탄의 생성은 뭐야? 얘는 지금 사체가 어떻게 된 거야? 사체가 지금 퇴적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 뭐야?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게 지권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얘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어? 너는 나머지인 기권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디귿 방향이기 때문에 너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의 이동을 우리가 골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지? 이런 자료 해석도 잘 봐야 돼. 이런 화살표 방향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내려가 볼게요. A는 수권이냐? A는 수권이 맞고요. 니은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B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읽으면서 아 얘는 직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키겠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을 거고 B가 직권이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제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디귿 보면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A에 해당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광합성은 뭐야? 광합성은 CO2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럼 기권에서 생물권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광합성이 되겠네. 그럼 여기 A에 해당하는 거는 이쪽 방향이니까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 오히려 세포호흡 같은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틀린 선제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할 때 이런 방향 같은 것도 신경을 쓰라고 한 거예요. 알겠지? 기역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됐죠? 이런 자료들도 너네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 보니까 지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실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준비물도 한번 다 읽어볼게. 자석 6개, 코일, 전류 센서, 고무줄 이렇게 나와 있고 실험 과정을 보니까 그림과 같이 자석 6개랑 고무줄을 이용해서 ABC를 준비했대. 그럼 그 얘기는 얘는 자석 하나, 넌 2개를 묶었고 3개를 묶었다. 즉 자석의 세기가 점점 세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읽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코일과 전류 센서를 연결했대. A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위쪽 끝에서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대. 그 다음에 자석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하는 동안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를 전류 센서로 측정을 한대요. 유도 전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를 B로 바꿔서 똑같은 거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A를 C로 이번엔 바꿔서 나와 다를 반복을 했대.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건 자석의 세기, 즉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유도 전류의 세기를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가보면 일단 기억 볼게. 자석의 개수가 다른 AB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냐? 맞죠? 그렇지? 자석의 세기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지금 커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 AB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냐라고 묻고 있어. 얘네를 지금 N극으로 다 동일하게 놓은 건 변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나머지를 다 지금 자석의 세기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해야 정확하게 실험이 될 거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굳이 보자면 N극을 지금 아래로 하게 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랑 자기장의 방향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과 뭐야? 유도 전류의 방향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틀린 선제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 ABC를 놓는 높이를 H로 같게 하는 것은 코일을 통과할 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냐? 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ABC의 질량이 좀 달라요. 질량이 다르니까 운동 에너지의 양이 같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제가 되면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지금 유도 전류를 할 때 여기서 얘가 영향을 받는 값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유도 전류를 할 때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와 나는 2억 6천만 년과 1억 년 전의 수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외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시기를 잘 구별을 해볼게. 그럼 얘는 5.4억 년부터 2.5억 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0.66억 년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시대를 알아맞힐 수가 있겠지. 여기 사이가 뭐야? 이게 바로 고생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중생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신생대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고생대 말과 지금 중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때? 여기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여기는 지금 다 붙어 있고 여기 분리가 되어 있네. 판게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고생대는 뭐야? 얘는 지금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고 이때는 분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게 지금 고생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너는 지금 중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뭐야? 너가 지금 2억 6천만 년 전이고 너가 지금 1억 년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얘네가 지금 각각 몇 억 년 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기억 볼게. 나의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예. 얘들아 삼엽충 이거 뭐야? 고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 자, 니은 볼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대멸종이 일어났냐. 얘들아 고생대 말에 엄청나게 큰 대멸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나의 시기 이후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될 시기가 있었니? 얘들아, 중생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 그치만 중생 때 이후 신생대 때 뭐였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 이후에 대한 이야기 완전 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너네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얘가 지금 너네한테 주고 싶은 정보가 뭐였는지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자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18번 가볼게요. 자, 18번 가보면 여기서는 지금 뭘 주고 있냐면 그림가는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에 속력 V0로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래. 그림 나는 안전모 ABC를 이용하여 각각 가해 실험을 했을 때 힘 센서에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각각의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서로 같대. 오케이. 각각의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이 서로 같다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뭐야? 얘는 지금 F고요. 얘는 지금 T예요. 그럼 우리는 F 곱하기 T는 뭐다? 얘는 I라는 걸 알아. 이게 뭔데? 충격량이야. 얘네 면적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얘네 충격량이 다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일로 가볼게. 자, 충돌 시간분의 마네킹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경우는 A를 이용한 충돌 실험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이 분수값 뭐야? 이거 지금 평균임이에요. 그치? 얘를 지금 충돌 시간으로 나눈 거. 충격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충돌 시간이 긴 게 가장 이 분수값이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충돌 시간이 가장 긴 게 뭐예요? 얘는 지금 C가 되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왜? 충격량이 같다고 주어졌거든.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면적이 같다라는 의미가 그거잖아. 아, 충격량이 같구나. 그래서 얘는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 자, 니은.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시간 T1일 때가 가장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너네가 여기에서 이 선지를 헷갈렸다면 이것 때문일 거야. T1일 때 어쨌든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힘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속력 V0로 가고 있어. 그럼 충돌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속력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운동량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언제일 때가 가장 크냐면 제로일 때가 가장 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1일 때가 가장 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에는 C가 A보다 효과적이냐? 얘들아 충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 시간이 길게 한 뭐야? C가 지금 A보다 효과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되면서 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이 면적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운동량에 대한 걸 너네가 알았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분수값 요거랑 요거랑은 너네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는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요거 완전 퍼즐형 문항이었죠. 퍼즐형 문항인데 잘 해냈어, 얘들아? 니은에 대한 거를 아마 할 때 너네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한번 가볼게. 자, 표는 이중나선 구조 DNA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당, 인산, 염기, 결합선 부품의 각각의 개수를 그리면 완성된 DNA 모형 X를 나타내게 된 것이래. 자, X는 표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상적인 이중나선 구조 DNA 모형 중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수가 가장 많은 모형이 된대요. 그럼 이렇게 가시는 거고 여기 보니까 부품이 당, 인산, 염기 각각 이렇게 나와 있고 결합선에 대한 것도 나와 있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 선지를 가보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염기냐라고 묻고 있는데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기 때문에 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니은 보니까 X에서 인산의 총 개수를 너네한테 구해야 된대.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얘는 일단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이걸 알아야지. 얘가 지금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여기에서 상부적인 결합을 기억해야죠. 누가 상부적인 결합을 하냐? 그 세트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세트 기억하는 거 되게 쉬워 얘들아. 한 번에 기억하게 해줄게. 제목은 뾰족이와 둥근이야. 알겠어? 뾰족이와 둥근이로 가볼게. 자, 뾰족. 얘네가 세트야. 얘네가 상부적인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둥근이 세트를 찾으면 돼. 둥근이 이렇게 얘네가 세트야. 그래서 뾰족이와 둥근이가 상부적인 결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너네가 이렇게 탁 찾았어. 그럼 상부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누구 하나가 아무리 많아도 작은 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모자라니까. 그럼 여기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를 한번 봐봐. 여기서의 상부적인 결합을 우리가 나타내면 너랑 나랑 지금 뾰족이 세트고 너랑 너랑 둥근이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적인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봐봐. 뾰족이들을 보면 넌 15개, 넌 20개야.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 얘는 15개밖에 못 만들어.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볼게. 얘는 13개에 25개야. 누굴 따라가? 작은 놈을 따라가. 13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여기다가 한번 굳이 나타내 볼게. 그럼 여기서 보면
너가 지금 여기서 A랑 뾰족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둥근이들이 여기다가 한번 써본다고 할게.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몇 개라고? 여기서 15개, 너 15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너네는 13개 세트였기 때문에 13개, 13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인산의 총 개수거든. 근데 얘네가 인산당 연기가 1대1대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인산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의 개수를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다 1대1대1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네를 다 합한 얘는 30 더하기 26이 되는 56개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맞죠? 자, 디귿 볼게. X에서 구한인과 상부적으로 결합한 염계 총 개수는 몇 개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구한인과 상부적으로 결합한 건 누구야? 얘는 지금 사이토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토신의 개수를 묻게 되는 거고 그건 뭐다? 13개라고 내가 써놨기 때문에 13개가 맞게 되면서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5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얘네가 1대1대1이구나. 그 다음에 누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너네가 퍼즐형 문항을 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20번은 내가 분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너네가 자료 해석으로 통해 얻어낸 결론을 여기서 새로운 문제로 연결을 지은 다음에 그걸 또다시 자료로 변환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변환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가보면 다음은 지구표면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 되는 거고요. 그림과 같이 모는 종이를 배경으로 구슬 A와 B의 운동을 촬영하는 실험 장치를 설치했대. A는 자유낙하를 시켰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 V 제로의 속력으로 발사를 했대요.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서 A와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내게 됐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선 지금 어떻게 됐어? A를 보니까 얘는 연직 방향으로 운동을 했고요. 얘 점점 어떻게 됐어? 점점 간격이 멀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는 지금 연직 방향으로 운동을 했는데 연직 방향으로 어떤 운동을 했어 얘는? 얘는 등가속동 운동을 했다라는 걸 너네가 찾을 수가 있어. 왜? 점점 간격이 커지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B 입장을 볼게. 자, B 입장을 보면 얘는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했냐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도 운동을 했지만 연직 방향으로도 운동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연직과 수평 방향의 운동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각각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우리가 써보면 연직 방향으로는 어때 얘들아? 이쪽으로는 지금 간격이 얘랑 동일한 거 보여? 얘도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수평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0.1초 간격인데 얘가 지금 한 칸씩 이동한 거 보이죠? 얘는 지금 등속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너네가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 자료 해석을 했어. 근데 여기서 어떤 거에 대한 너네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의 표면에서 이 실험 과제를 동일하게 수행했을 때의 결과를 이렇게 자료로 도출해내래. 그럼 여기서 오케이, 중력이 지구보다 작았대. 그럼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연직 방향의 운동에서 그럼 얘네가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왜? 중력이 작아졌으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가속도가 작아졌어? 가속도 크기가 작아졌다면 어떻게 될까? 천천히 떨어지겠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지금 점의 개수가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얘들아? 얘는 점의 개수가 늘어나야겠죠.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럼 봐봐. 여기에서 가보면 얘네는 지금 여기 부분에 점이 몇 개 찍혔어? 4개 찍혔어. 그럼 그거보다 많아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봐봐. 1번은 여기 4개인 거 동일하니까 탈락이고 너도 지금 어때? 4개인 거 동일하니까 탈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 점이 많이 찍혔고 점이 많이 찍힌 거 보이게 되고 여기에 얘네 연직 방향으로 점이 많이 찍히게 된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살아남았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수평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B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얘는 V제로로 동일한 속력으로 발사해요. 여기서도, 이 실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야 돼? 얘는 0.1초당 한 칸씩 가는 게 지금 동일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얘는 어때? 얘는 지금 한 칸보다 조금 갔네. 너 탈락. 너는 지금 어때? 한 칸보다 많이 갔네. 지금 많이 간 거 보이죠? 그러니까 탈락인 거야. 너는 지금 한 칸씩 이동한 게 지금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가 답이구나, 5번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아 봐봐. 너네가 이 파트에서 알고 있는 개념과 여기서 결론과 지금 연결을 해서 자료로 변환을 시키는 거야. 너네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답이 5번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계속 연습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21번을 보니까 여기선 지금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냐면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되더라.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료를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2, 3주기에서 원자 원호가 서로 다른 원소 WZ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가 나왔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W에 대한 정체는 미리 알려줬어. W는 3주기 2족 원소래. 누구예요? 3주기 2족이면 얘는 마그네슘이죠. W는 지금 마그네슘으로 우리가 아예 결정이 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의 B는 X 대 Y 대 Z가 2대 2 대 3이래. 얘들아, 원자과 전자수는 몇부터 몇까지 돼요? 얘는 0부터 7까지 돼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이 2대 2 대 3이라는 건 실제 숫자가 2,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4, 6일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더 큰 건 안 되니까. 그럼 너네가 이걸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가 될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얘들아 봐봐. 여기 후보가 2, 3주기였어. 근데 여기서 지금 X와 Y에 해당하는 게 원자과 전자수가 2가 되려면 얘네는 둘 다 2족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돼. 그럼 2, 3주기에 각각 2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마그네슘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야. 왜? 겹치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4, 4, 6으로 확정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X와 Y는 14족 애가 될 거고 Z는 지금 16족 애가 되겠구나 라는 걸 너네가 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볼게. 원자 번호는 Y가 Z보다 크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네가 14족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탄소랑 규소가 될 텐데 여기서 보니까 Y가 Z보다 커야 된대. 근데 봐봐. 얘는 지금 16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소가 지금 어때? 탄소가 지금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놈이에요. 맞지? 근데 Y가 Z보다 크려면 Y는 지금 누군 될 수 없어? 얘는 탄소가 될 수 없어. 누군가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하니까.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너가 규소가 되고 너가 탄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규소가 Z보다 크기 때문에 Z는 뭐가 될 수 없어? 황이 될 수 없겠네. 그러니까 Z가 누구야? 그래서 너가 산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내려가 볼게.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물에 나타내. 얘네 우리 순서대로 알고 있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되네? 어떻게 외우면 돼? 얘는 5촌으로 외우면 되는 거고 5촌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산소, 너가 탄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 봐봐. 얘가 지금 산소였어. 밑에서 물어보죠. 기억은 X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연계구나. 연계를 해서 이걸 줬었고 여기서 어차피 얘 정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런 것들이 추론형 문항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기억은 X냐. X는 지금 탄소이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는 거고요. 자, W는 금속 원소이냐. 얘들아, 마그네슘은 금속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디귿.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누가 들어가야 돼? CO2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YZ2는 뭐야 얘들아? 얘가 지금 규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틀린 선제가 되면서 얘는 1번만 맞게 되는 선제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서 너네가 알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에 대한 거 앞에서도 나왔던 원자과 전자수가 또 등장하게 된 거야 얘들아.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 맞는 조건들을 너네가 적합하게 퍼즐 맞추기 형식으로 누군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형식인 거죠. 됐죠? 우리는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22번을 보니까 그림은 판 ABC와 판의 경계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래.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GPS로 측정한 판의 평균 이동 속도와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지금 화살표 길이가 길다라는 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지금 이 판의 경계를 먼저 봐볼게. 여기에서의 지금 상황을 봐보면 얘는 어떠냐면 얘는 지금 방향은 같아. 근데 넌 느리게 오고 너는 빨리 가버렸어. 그럼 그 얘기는 너가 도망간다는 뜻이죠.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야. 떨어졌네? 얘는 빨리 가고 난 천천히 따라가는 거야. 멀어졌겠구나. 그게 뭐야? 얘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죠. 여기 입장에서 봐봐. 너는 빠르게 하는데 방향이 똑같아. 근데 넌 천천히 가. 그 얘기는 너가 얘를 따라잡았겠지. 따라잡으니까 가까워지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지금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너는 해양판이고 대륙판인 걸 보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어떻게 되겠어? 얘 아래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도 너네가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려가 볼게. 자, 기역 하부에는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존재를 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 지금 발산이야. 그러니까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존재를 하겠죠. 수렴이었다면 하강하는 게 존재를 했겠고. 그치? 자, 니은.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랑 얘를 비교를 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얘가 지금 얘를 따라잡는 거라고. 그치?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봐봐. B 입장에서를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니은이 헷갈렸을 텐데 이거 읽는 대로 가야 돼.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이야. 그럼 B 입장에서는 얘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야. 가까워지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 얘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려면 얘의 방향은 어때? 서쪽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맞는 선제가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B에서는 호성열도가 형성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얘가 이렇게 섭입했어. 그러니까 호성열도 어디 생겨야 돼? 이쪽에 생겨야겠죠. 대륙판 쪽에. 그러니까 얘가 뭐야? B가 아니다 라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이 자료를 해석을 해서 얘네가 어떤 경계인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지?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23번 가보면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실험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경우인 거고 자,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활용한 실험이래. 얘들아, 너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요거에 대한 실험 반응식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했대. 그럼 얘는 H2O2를 분해하게 된 거고요. 얘를 지금 H2O랑 O2로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수까지 맞춰줘야 완벽한 식이겠죠? 그럼 여기서 맞춰주게 된다면 너가 여기 앞에 2에다가 너도 이렇게 1을 맞춰줘야 지금 완벽한 식이 되겠지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내려가 볼게. 표는 아미노산, 세모와 네모를 지정하는 코돈을 나타낸 것이래. 그럼 보면 지금 코돈이 얘 세모를 지금 지정했고 너 지금 서로 다른 애가 얘를 지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설이 있었고 보니까 표와 같이 카탈레이스 기억 레이어를 준비를 했어. 근데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돌연변으로 인해서 기억의 특정 세모를 지정하는 코돈 CAU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어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래. 지금 보니까 어떠냐면 CAU가 CAC로, CAU가 AAU로, CAU가 AAC로 이렇게 변해진 거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을 지금 3번 얘기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얘네가 지금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했냐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가볼게. 너는 지금 CAU에서 CAC로 변했어. 근데 어때?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애야. 그러니까 넌 여전히 세모야. 넌 변화가 없으니까 세모였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너는 지금 AAU야. 그럼 너는 네모가 됐을 거고. 너는 AAC야. 그럼 너는 네모가 됐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 자, 표는 3% 과산화수소 5mm가 담긴 시험과 1사에다가 각각 기억 리을을 넣고 각 시험관에서 기포 발생 여부를 관찰한 결과래.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변화가 없는 애, 얘 그대로 넣었어. 근데 발생을 했대. 그럼 니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니은은 봐봐. 얘를 넣은 거야. 근데 어때? 지정한 아미노산이 동일하거든.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발생을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디귿과 리을을 봤는데 얘는 지금 다른 아미노산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발생 안 함이 된 거야. 그리고 가설을 보니까 가설은 옳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항상 이렇게 가설 문항이 나오면 가설이 옳은지 아니면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기억. 1에서 실험 결과 물이 생성되냐? 물 생성된다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제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B는 발생 안 함냐 했는데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넌 틀린 선제가 될 거고요. 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는 A에 해당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A에 해당하려면 얘는 지금 옳은 지금 가설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근데 봐봐.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 촉매 기능이 잃어? 여기서 지금 바뀌었지만 얘는 뭐야? 얘는 지금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촉매 기능을 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그 얘기는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너네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가설 설정하는 것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1번만 맞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선지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여기서 너네가 얘네가 지금 의미하는 거 우리가 지금 코돈과 아미노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잖아. 그것과 연결이 짓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탐구 활동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고난이도 문제 딱 2개가 남았는데 그걸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24번 중화 반응 문제죠. 너네가 많이 어려워하는 중화 반응 문제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화 반응을 차근차근히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가볼게. 자, 표는 HL 수용에 NaOH 수용에 K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래. 오케이.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너네는 뭘 해야 되냐면 산과 염기를 찢어야 되라. 산과 염기를 찢으세요. 그래야 너네가 스스로 얘는 산이었지, 얘는 지금 염기였지, OH-는 이쪽에서, H+는 이쪽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찢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혼합 후 최고 온도 T1, T2, T3가 나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가와 달을 혼합한 용액의 액성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어쨌든 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요거를 일단 너네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화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정의 자체는 간단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서로 터트리는 거야. 터트리고 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얘네가 반응을 해서. 그러면 너네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서로 얼만큼씩 터트렸나? 그 덩어리 수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일단 봐봐.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수의 비율,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일단 1번.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하량 보존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봐봐. 일단 가해사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온은 뭐야 얘들아? 구경꾼 이온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친구야 얘들아.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 안 하고 진짜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걔네를 좀 써볼게. 여기에서 Na 플러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 플러스가 있을 거고 Cl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찢어. 이렇게 찢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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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얘네가 일단 1대 1대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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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군가를 가져야 되는 거고 걔네가 H 플러스 아니면 OH 마이너스가 가지게 될 텐데 걔네가 1을 가지면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미 여기서 2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2를 만족해야 되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너가 그래서 OH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 일단 1대 1대 1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 먼저 이용해도 돼. 그건 무슨 의미냐. 얘들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피가 나와 있으면 이 위에 얘네가 얼만큼의 덩어리가 있었는지 그 부피 안에 얼만큼의 덩어리가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걔를 일단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편안한 숫자를 한번 써볼게. 여기에 우리가 3만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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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3, 3, 3, 3 이렇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Cl-도 3개가 있었을 거고 Na 플러스도 3개, K 플러스도 3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바로 누구였는지도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3개가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H 플러스는 얼마야? 3개가 있을 거고 여기서 OH-는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니까 총 6개가 있었을 거야. 그럼 OH- 6개가 있었고 여기서 H 플러스가 지금 3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 너네 둘이는 서로 터트리기 바빠요. 그럼 너를 터트리고 넌 소멸했을 거고 너가 3개가 남았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3, 3, 3, 3으로 어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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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보이게 되네 라는 것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전하량 보존도 기억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났어. 그럼 빨리 여기에서 일단 구경꾼 이온에 대한 걸 표현을 했다면 OH-가 남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야. 그치만 전하량 보존 진짜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얹었어.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위에다가도 다 얹어줘야 돼. 왜? 얘가 10mm에 3개가 있었던 놈이야. 그럼 넌 20mm가 됐으면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얼마가 있어야 돼? 6만큼이 있었어야 돼. 라는 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얘는 어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2.5배야. 그러니까 너도 2.5배가 되어야 하니까 넌 얼마야? 7.5야.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나머지도 가줄게. 너는 15mm에 3개가 있었어. 그럼 20mm였다면 4개가 있을 거고 넌 동일하니까 3만큼이 있었겠네? 너는 30mm에 3개가 있었어. 반만큼 있었네? 그럼 너도 반만큼이 있을 거야. 너도 반만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게 1번이에요. 그치?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너네가 안 얹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한번 가볼게. T1, T2, T3 중 가장 큰 값을 물어보래. 여기서 혼합부 최고 온도가 가장 큰 값, 가장 높은 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거. 생성된 물의 분자수가 가장 많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의 개수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를 따지면 되는 거고 얘들아 물의 개수는 어떻게 따질까? 물의 개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서로 터트리는 거야. 그러면 H 플러스가 엄청 많고 OH 마이너스가 만약에 적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OH 마이너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OH 마이너스가 모자라거든. 둘이 만나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H2O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작은 놈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작은 놈의 개수를 따라간다. 그럼 가보면 H2O를 써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H 플러스가 3개였고 OH 마이너스가 3개, 3개로 총 6개였어. 그럼 누굴 따라가? 작은 거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H 플러스에 3개였으니까 너는 3만큼이 생성이 될 거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여기도 가볼게. 여기서는 지금 H 플러스가 여기다 써줄게. H 플러스가 6만큼이 있었고요. OH 마이너스는 얼만큼 있었어? 4에다가 여기 1.5니까 총 5.5만큼이 있었어. 누굴 따라가야 돼? 작은 걸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5.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도 가볼게. 여기서는 H 플러스가 얼만큼 있었어? 너는 7.5만큼 있었어. OH 마이너스는 얼만큼 있었어? 3만큼 있었고 1.5만큼 있으니까 4.5만큼 있었어. 그럼 여기서 물은 얼만큼 만들어질까? 작은 놈을 따라가야 되니까 너는 지금 4.5만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어? 나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겠네. 그러니까 너의 온도가 가장 높았겠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보니까 여기서 또 뭘 물어봤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액성, 혼합했을 때 그때 액성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남아있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로 결정을 하는 거야. H 플러스가 남아있어요. 그건 산성.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요. 그건 염기성. 아무것도 둘 다 안 남아있어요. 그건 중성이지. 왜? 딱 맞게 다 있어서 다 터뜨리고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남아있는 알짜 이온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가볼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에 대한 거, 다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가의 입장을 가볼게. 여기서는 어땠냐면 여기선 지금 H 플러스가 아까 3개 있었고 OH 마이너스가 6만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를 터뜨리고 얼만큼이 남았을까? OH 마이너스가 3만큼이 남았겠죠. 그럼 다에서의 상황을 보면 얘는 이만큼이 있었지.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됐어? 너를 터뜨리고 어때? 너는 지금 여기서 여기만큼 빼 3만큼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H 플러스가 3만큼이 남게 된 거야. 근데 어때? 여기서 혼합했을 때 액성을 구하래. 얘네도 또 만났네? 그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터뜨려야죠. 근데 3, 3으로 갔네? 터뜨리고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게 뭐라고? 중성. 그러니까 여기서 액성은 중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가장 큰 값은 T2가 되면서 액성은 중성이 되는 거 어디 있어?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화 반응은 이런 거야, 얘들아. 서로 터뜨리는 거. 아, 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얘네를 터뜨리면서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티키타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중화 반응은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게 이런 것들은 또 고난도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얹어주는 거 그리고 전해량 보존에 대한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를 이렇게 써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25번 마지막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여기는 지금 엘니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또 찬찬히 가볼게. 그럼 가보면 여기에서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하나이고요.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 시기래.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볼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여기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려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이고요. 여기를 동태평양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평상시를 한번 그려볼게. 자, 평상시를 지금 파란색으로 그릴 거야.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릴 거냐면 해수면의 단면을 한번 그려보게 될 거거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평상시 때는 어떠냐? 평상시는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가 지금 높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부족하네. 그래서 얘를 채우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요.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차가운 해수를 그려보면 찬 해수는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얘는 지금 따뜻한 해수층이고요. 너는 지금 차가운 해수층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엘니뇨를 한번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이게 엘니뇨야. 얘를 한번 그려볼 텐데 그럼 엘니뇨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뭐야?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따뜻한 수가 잘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게 약화가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완만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만큼 용승도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어때? 얘도 지금 완만해지게 되는 거거든. 요게 바로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야. 됐지?
요런 것들을 너네가 인식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 근데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이건 어떻게 하죠? 얘들아 20도씨 등수온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따뜻한 해수와 차가운 해수의 경계면을 20도씨 등수온선이라고 생각하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 볼 건데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엘니뇨인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하나라고 했고요.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20도씨 등수온선이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보면 A에 대한 건 지금 뭐라고 나타내고 있냐면 그 깊이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누군지 모르지만 얘네의 깊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얘는 뭐야? 깊이 차이가 엄청 난다는 뜻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엘니뇨에 대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재료 가면 되잖아. 그럼 엘니뇨는 어떻게 됐냐면 얘는 지금 얘네가 완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깊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엘니뇨네 라는 걸 일단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너가 엘니뇨구나. 그럼 엘니뇨가 누군지를 판단했어. 그럼 이제 기역과 니은이 각각 동태평양인지 서태평양인지만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상황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볼 텐데 일단 여기서 봐봐. 동태평양 한번 봐볼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20도씨 등수온선 이 경계가 어떻게 됐어? 평상시보다 지금 깊어진 거 보여요? 얘는 깊어졌네. 그럼 기역과 니은 중에 깊어진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여기에서 깊어진 거 보여요?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게 동태평양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얘가 동태평양이니까 기역이 서태평양이겠지만 여기서 한번 봐보면 얘는 이 경계가 어떻게 됐어? 평상시보다 얕아진 거 보여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얕아진 거 얘가 서태평양이 되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부할 땐 이렇게 분석해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야. 됐죠? 요렇게 자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누군지를 찾았으니까 얘로 한번 가볼게. 니은은 서태평양이니까 틀린 선제가 될 거고 니은 A의 기역의 강수량 편차는 양의 값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일단 그럼 우리가 편차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볼게.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래. 그럼 여기가 양의 값이 나온다는 뜻은 평상시보다 관측값, 지금이 어떻다는 뜻이야? 평상시보다 지금이 얘가 더 커요. 강수량이 많아요.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엘니뇨, A의 엘니뇨니까 엘니뇨 때 동태평양의 강수량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엘니뇨 때 동태평양이 어떨까? 얘가 동태평양이 어때? 따뜻한 해수가 쌓이게 되죠.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왜 따뜻한 해수가 쌓였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표층수이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겠네. 많아졌어요? 양의 값이 맞게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귿 볼게요. 니은의 해수면 높이 편차 빼기 기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의 값은 A가 B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도 편차가 나왔고 그럼 우리 엘니뇨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 A 부분. 그럼 여기서 니은은 뭐냐면 얘는 서태평양에 대한 내용이고 서태평양의 높이 편차, 즉 서태평양이 어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태평양 평소보다 어때요?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어떻게 될까? 얘는 평소보다 낮아졌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역은 뭐야? 동태평양이야. 얘. 동태평양 해수면 어떻게 됐어요? 평상시보다 올라갔어요. 그치?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플러스 값이 되겠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A가 B보다 어때? 얘는 작아야겠지. 그래서 너가 틀린 선지가 되면서 답은 니은으로 2번만 맞는 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선 너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엘니뇨 자체에 대한 해석을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지어서 너네가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고난이도 자료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너네가 자료 해석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네가 이 지금 예시문항 지금 해설을 보면서 문항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탐구형 문항 자료 해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자료를 보는 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을 거야. 그럼 너네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쌤이 분석해서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너네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 팔수는 뭐 한참 남은 거 아니야? 나 고3 되는 거 좀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생각보다 금방 오거든요? 너네를 뭐 겁주라는 건 아니고 진짜 금방 와요. 진짜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이왕 내신 대비를 할 거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빡세게 공부를 하세요. 그럼 너네가 고3 됐을 때 나 공부해두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너네를 열심히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쌤이랑 같이 센스 있게 통합과 공부를 해서 우리 28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곧 강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곧 강의에서 만나? 그럼 수고했어요. 안녕!